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에서 떡집을 하고 있는 50대 여성이에요. 저는 30도 되기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딸아이와 함께 시댁에서 살았어요. 어린 딸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앞이 막막하던 순간이었는데 아버님이 저희 모녀를 받아주신 거죠. 처음에는 시부모님을 도와 떡집을 시작했지만 처음엔 하루하루가 버거웠어요. 떡이라고 해봐야 가래떡과 송편 정도밖에 몰랐으니 방아떡인 게 뭔지 오메기떡이 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게다가 평생 떡은 먹을 줄만 알았지 만드는 건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시부모님 어깨너머로 배워가며 떡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대입학력고사 준비를 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게 당연했죠. 제 딴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도움이 되기는커녕 폐만 끼칠 뿐이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던 건 하나뿐인 제 딸 때문이었어요. 어떻게든 시부모님 밑에서 기술을 익혀서 밥벌이 할 정도는 익혀야 했으니까요. 그래야 하나뿐인 딸아이를 남들처럼 먹이고 입혀가며 키울 수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노력하는 사람은 못 이긴다고 손에 물집이 잡히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떡집 일에 매달렸던 덕에 조금씩 일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엔 시부모님한테 떡집을 물려받을 수 있었죠. 딸 자식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일념으로 일궈낸 결과였어요. 그런데 내 인생을 걸고 키워낸 내 딸을 남의 집 개만큼도 생각지 않는 인간들이 있지 뭐예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내 새끼 가슴에 피멍들게 한 인간들한테 엄마인 제가 복수할 수밖에요. 그 인간들이 혹시라도 이 채널을 보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네요.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 걸 똑똑히 기억하라고요. 사별한 제 남편은 소방관이었어요. 처음 사귈 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저랑 사귄 지 3년이 넘어가던 시점에 소방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소방관이 되었어요. 원래 남편 꿈은 소방관은 아니었어요. 체육교육학과를 나온 남편은 체육교사가 꿈이었는데 그 꿈이 좌절되고 차선책으로 찾은 게 소방관이었죠. 운동을 오래 해온 덕에 체력만큼은 자신 있던 사람이라서 필기시험에 중점을 두고 공부했는데 그런 남편을 곁에서 뒷바라지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저와 남편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2살 연상이었던 저는 당시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학생인 남편과 달리 벌이가 있던 터라 데이트 비용은 물론 남편 생활비도 부담했죠. 지방에 계시는 시부모님이 남편 학원비와 원룸 월세를 내주고 계셨지만 저희 시댁도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어서 생활비는 남편이 아르바이트로 충당했었는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했거든요. 기왕 시험 보기로 결정한 거면 시험 준비에만 집중해. 그동안 생활비는 내가 댈 테니까. 미안하다는 생각할 거 없어. 그럴 시간에 조금이라도 빨리 합격하면 되잖아. 안 그래? 나 그 정도 능력은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하자. 남편은 남자 체면에 여자친구한테 도움받아가며 공부하는 걸 무척이나 자존심 상해했지만 그런 만큼 죽기 살기로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합격이었죠. 함께 공부를 시작했던 친구들에 비해 먼저 소방관이 된 남편은 소방관이 되고 이듬해 프로포즈를 했어요. 이제는 자기가 저를 먹여 살리겠다면서요. 결혼을 한다고 해도 회사를 그만둘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제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남편의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건 제가 살아온 인생 탓일 거예요. 시댁에서는 그동안 제가 남편 뒷바라지를 해온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결혼은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저희 집 역시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고요. 정확히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거지만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무렵 이혼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이혼하고 바로 재혼을 하셨고 아버지는 저랑 둘이 살다가 제가 중3이 되던 해 재혼을 하셨어요. 새어머니는 아버지와는 사이가 꽤 좋았지만 저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대놓고 못된 계모처럼 굴었던 건 아니고 하숙생 정도로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새어머니에 대해 딱히 정이 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 관계가 적당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바로 집을 나오고 싶었어요. 집에서 새어머니 눈치를 보며 사느니 밖에서 안 보고 편히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여자애를 밖으로 내돌릴 수 없다는 이유로 제 독립을 막으셨고 그래서 어거지로 집에 붙들려 살고 있었죠. 그런데 드디어 독립할 기회가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쌍수를 들고 환영할 상황은 아니었어요. 제가 집을 나을 수 있었던 건 저희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이니까요. 아빠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집을 나와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집을 나오고부터는 새어머니와 연락할 일이 없었고요. 그러니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해도 딱히 관심을 가져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물론 친어머니는 재혼한 뒤에도 저랑 연락은 이어갔지만 이미 다른 분과 가정을 이룬 상태라서 가끔 안부 인사 정도만 나누는 정도였어요. 그래도 부모라고 제 결혼을 알렸더니 매정하게 딱 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나 혼조석에 앉을 생각 없어. 너도 알다시피 난 네 아빠랑 헤어진 지도 오래됐고 이번 일로 니네 친가 식구들 얼굴 보는 것도 불편해. 새 인생 시작하는 마당에 너도 네 시댁 어른들한테 복잡한 우리 사정 알리는 거 싫잖니?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안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 받아. 많이는 못 넣었다. 우리 바깥 양반 몰래 준비한 돈이라 얼마 못 넣었어. 미안하다. 결혼식 잘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 저에게 세상의 부모라고는 자기밖에 없는 걸 알면서도 옛 시댁 식구들 마주치는 게 싫어서 딸 결혼식에도 안 오겠다는 사람한테 제가 더 뭘 할 수 있겠어요.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단지 생물학적인 엄마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래서 돈 봉투를 돌려주었어요. 미안하실 거 없어요. 저도 엄마랑 똑같이 돌려드릴 거니까요. 나 역시 엄마 장례식에는 절대 가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 받으세요. 미리 부조한다 셈 칠게요.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카페를 나왔는데 얄밉게도 거리는 화사한 노란 단풍으로 물들어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내 마음은 갈갈이 찢어져 있는데 말이죠.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그 단풍길을 저는 소리 죽여 울면서 걸어갔어요. 결국 결혼식 당일 혼주석에는 작은 아버지 내외가 앉아주셨어요. 결혼식장에도 작은 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했고요. 작은 아버지와 연락을 하며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제 처지를 딱하게 여기셔서 제 부탁을 들어주신 거였죠. 정작 제 어머니는 결혼식에도 오지 않으셨는데 말이죠. 제가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던 건 모르긴 해도 부모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양쪽 부모 누구한테도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직접 사랑 가득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다행히 남편은 가정적이고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현장에서 그 힘든 상황을 매번 겪으면서도 현관을 들어설 땐 늘 밝은 얼굴이었어요. 자신이 힘든 표정을 보이면 제가 신경 쓸까봐 배려했던 거였죠. 거기다 제가 해주는 음식은 그게 뭐든 늘 맛있게 먹어주었어요. 집에서 요리를 배우지 못한 저는 당시 요리 실력이라곤 라면이나 겨우 끓이는 정도였는데 그런 사람이 만든 된장찌개며 김치찌개가 온전했겠어요. 제가 먹어도 두 번은 못 먹겠을 솜씨였는걸요. 그런데도 남편은 한 번도 반찬 투정도 않고 제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깨끗이 먹어치우곤 했어요. 그래서 내 음식이 남편 입맛에 맞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상훈이? 걔가 얼마나 입이 까다로운 앤데 걔 학교 다닐 때 지 친구들 도시락 반찬도 절대 안 먹었어. 입에 안 맞는다고. 대학 합격하고 서울에 보내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이놈이 거기서 밥은 제대로 먹을라나 걱정이 돼서. 그래서 매번 반찬을 바리바리 해서 보내주곤 했었잖니. 생각해보니 남편이 살던 원룸에는 늘 냉장고가 반찬으로 가득했었어요. 가끔은 저도 얻어다 먹었을 정도로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 아무튼 남편이 맛으로 제 음식을 먹어주는 게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미안하고 안쓰럽더라고요. 나도 먹기 힘든 음식을 꾸역꾸역 먹어주는 남편이 참 안 됐다 싶었거든요. 하루가 멀다 하고 불구덩이에서 사투를 벌이는 사람인데 먹는 것까지 부실하게 해줄 수 없다는 생각에 매번 시어머니께 전화해 어디에 뭘 넣어서 만들면 되는지 전화로 요리 코치를 받았어요. 물론 실력 차이가 있어서 어머님이 해주신 것과 똑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꾸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얼추 비슷해지기는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남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상하네. 당신 음식에서 점점 어머니 손맛이 나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이죠. 그 말은 그 어떤 찬사보다 반갑고 듣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남편 먹일 음식을 만들어댔죠. 결혼하고 그해 겨울, 저는 딸아이를 임신했어요. 이제 겨우 임신 5주차 진단을 받았을 뿐인데도 남편은 마치 딸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좋아하더라고요. 당신은 딸인지 아들인지 성별을 모르던 때였는데 남편은 뭘 보고 확신을 했는지 제 뱃속에 든 아이는 예쁜 공주님이라고 단언했어요. 그리고 수개월 뒤 저는 남편 말대로 딸을 낳았죠. 딸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자 남편은 세상 둘도 없는 딸바보가 되었어요. 하루는 모기가 딸아이 뺨을 물었더니 온 집안을 모기장으로 둘러놓았을 정도로요. 출동 뒤 돌아와서 파김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도 딸아이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사올 정도로 딸아이를 위한 거라면 뭐든 극성이었어요. 아빠한테 그런 사랑을 받으니 딸아이는 오죽했겠어요. 새까맣고 커다란 눈동자로 제 아빠를 살살 녹이는데 꼬리 9개 달린 여우가 따로 없더라고요. 세 식구가 한 집에 있는데도 마치 부녀 둘만 집에 있는 것처럼 저는 소외되기 일쑤였어요. 남편한테 있어서 세상 최고의 피로회복제는 바로 딸아이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점에 있어서 딸아이한테는 정말 고마워요. 남편 직장 동료들은 종종 저희 집에 찾아와 함께 고기도 구워 먹곤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꼭 부르는 대원이 하나 있었어요.
소방관이 된 지 1년이 채 안 된 젊은 대원이었는데 그래서 아직 서툰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 남편한테 많이 기대는 대원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뒤 바로 소방관이 된 터라 나이만 보면 애기였어요. 오프 때 저희 집에 와서 밥도 자주 먹고 가고 우리 딸아이와도 잘 놀아줘서 저도 참 예뻐했던 청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 대원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보, 민우 씨는 요즘 왜 안 데려와? 못 본 지 몇 달 되는 것 같은데. 그러자 남편이 표정이 살짝 굳더니 지나가는 말처럼 슬쩍 그러는 거예요. 그만뒀어. 몸이 안 좋대. 아니, 어디가 얼마나 안 좋은 건데? 출동 나가서 다쳤어? 그러자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 오픈날이 되었는데 평소와 달리 외출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딜 좀 같이 가겠냐고 물었어요. 딸아이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 돌아올 수 있는 덴가 가늠하려고 남편한테 어딜 가는 거냐고 금방 올 수 있는 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침울한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민우가 죽었대. 남편과 함께 민우 씨 장례식장에 갔더니 이미 소식을 들은 몇몇 대원들이 와 있더라고요. 다들 침울한 표정으로 술잔만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날 그곳에서 들은 얘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화재 현장에서 힘든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한 민우 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였나 봐요. 잠도 잘 못 자고 식사도 잘 못하고 그래서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거죠. 힘들게 공부해서 된 소방관을 그만두고 한동안 집에 칩거해 지내던 민우 씨는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거예요. 그날 장례식장에서 남편의 동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소방관 중에 민우 씨처럼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는 소방관을 단순히 불을 끄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소방관들이 하는 일은 참 다양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반인이라면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아도 될 상황을 일상처럼 접해야 하고 그러자니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도 버텨낼 체간이 없는 거였죠. 민우 씨의 고통은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모든 소방관들이 실제 경험하고 있는 일상이자 매일같이 쌓아오고 있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동안 가족들 앞에서 티를 내지 않았던 내 남편도 겪고 있는 일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내 남편한테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어요. 내 남편은 강한 사람이니까, 남편한테는 나와 딸아이가 있으니까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건 정말 멍청한 믿음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몇 년 뒤 내 남편 역시 민우 씨와 같은 선택을 했으니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편이 뜬금없이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나 일 그만두고 장사나 할까?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왜? 힘들어? 아니, 그냥 언제까지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일찍 그만두고 새 일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근데 여보, 나도 슬기 키우느라 일 그만둔 지 좀 됐는데 당신까지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 당장 우리 어떻게 살아? 내가 일자리 구할 때까지만 더 해주면 안 될까? 경단녀라. 당장 직장을 구하긴 힘들겠지만 한번 알아볼게. 그때까지만 버티자. 어? 그때는 남편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였는데 지나고 보니 그때라도 당장 남편을 그만두게 했어야 했던 게 아닐까 후회가 돼요. 그 후 3개월쯤 뒤 저는 새 직장에 출근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 달에 남편은 소방관 일을 그만두었어요. 직장인들도 퇴직을 하고 나면 한동안은 그간의 피로를 푸느라 흐트러진 채 생활을 하곤 하잖아요. 그동안 못 잤던 잠도 자고 친구들을 만나 술도 마시고 여행도 하고 제 남편도 그랬어요. 무슨 잠을 그렇게 자는지 딸아이 하원 시간도 매번 늦어서 직장에서 일하는 제게 매번 연락이 오곤 했거든요. 그리고 그날도 그랬어요. 여보, 아직도 자는 거야? 슬기 데리러 가야지. 오늘도 또 어린이집에서 전화 왔단 말이야. 빨리 가서 슬기 데려와. 여보, 내 말 안 들려? 아직도 잠이 안 깬 거야? 당신 정말 왜 이래? 언제까지 내가 참아줘야 되냐고. 자기 일 그만둔 지 벌써 몇 달째인데 이러냔 말이야. 당신이 이러지 않아도 나 정말 힘들어. 미안해. 나 일어났어. 지금 나갈게. 남편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어요. 그게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 알았다면 그렇게 남편한테 화를 내지 않았을 텐데. 그날 딸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으로 향했던 남편은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인 어린이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곤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었죠. 목격자에 따르면 얼이 빠진 사람처럼 건물 위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릴 새도 없이 그대로 건물 옥상에서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에 저를 비롯해 남편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평소 힘들다는 말 한마디 안 턴 사람이었기에 더더욱 남편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러더군요. 툭하면 힘들다고 칭얼대는 사람보다 힘든데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한 거라고요. 주변에 구조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러니 도움을 줄 수도 없으니까요. 제 남편처럼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딸아이와 단둘이 남은 저는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남편이 그 지경이 되도록 바로 옆에 있으면서 눈치도 못 채고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하루에도 몇 번씩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남편을 죽인 거라는 죄책감도 들었어요. 왜 마지막까지 남편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걸까? 민우 씨의 죽음을 경험했으면서도 왜 진작 남편한테 소방관 일을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던 걸까? 눈을 뜨는 순간부터 떠오르는 오만 가지 생각들과 후회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회사도 그만두고 딸아이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채 집에 불도 안 켜고 죽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이불 속에서 널브러져 있었어요. 딸아이는 그런 제 옆에서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그런데 밖에서 초인종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하면 몇 번 누르다 가겠지 했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누르더라고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현관으로 가보니 딸아이가 문을 열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엄마, 할부지 왔어. 그게 무슨 소린가 싶어 문을 열었더니 정말 시아버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제 꼴을 보시더니 한숨을 삼키시곤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불도 안 켠 어두컴컴한 집안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식탁에 먹다 남은 밥이랑 반찬이 그릇에 굳어 있었고 아이가 벗어둔 옷까지며 장례식 때 입었던 상복까지 사방에 널브러져 있었죠. 그걸 본 아버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손수 청소를 하셨어요. 아버님, 그만두세요. 제가 할게요.
그런데도 아버님은 들은 척도 않으시고 계속 청소를 하셨어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빽 소리를 질렀죠. 그만하시라고요. 여긴 내 집이에요. 그러니까 저 좀 가만 내버려 두고 가시라고요. 그러자 아버님이 저를 노려보며 그러셨어요. 왜? 네 남편 죽었으니 이제 내 며느리 노릇도 안 하겠다는 거냐? 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렇게는 못한다. 한번 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죽어도 넌 내 며느리인 거야. 난 죽은 자식 걱정은 안 한다. 살아있는 며느리랑 손녀 살릴 생각밖엔 없으니까. 그러니 잘 들어라. 너 이대로 죽어가게 안 둔다. 내 아들놈이 살아있었어도 그놈도 마찬가지였을 거다. 너 이렇게 망가지게 안 둬. 청소 도울 생각 없으면 들어가서 쉬어라. 여긴 내가 알아서 하마. 아버님은 기어이 집 청소를 다 하셨고 제 딸아이를 데리고 나가 찬거리도 사오셨어요. 그리고 손수 밥까지 해서 저녁상을 차려주셨어요. 오랜만에 밥을 먹게 되자 딸아이는 반찬 투정도 않고 열심히 먹더군요. 아버님은 제 밥 위에 갈치구이 살을 발라서 올려주셨어요. 너 처음 우리 집에 인사하기로 했을 때 상훈이 녀석이 집에 전화해서 그러더라. 네가 갈치구이 좋아하니까 다른 반찬은 안 해도 그건 꼭 상에 올려달라고. 너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상훈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니? 안 그래도 너랑 딸 생각에 저승으로 가는 발길이 안 떨어질 놈인데. 아가,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니? 슬기를 생각해서라도 말이다. 지금은 잘 안 넘어가더라도 억지로라도 먹어도 너까지 잘못되면 나도 집사람도 그땐 정말 못 버틸 것 같구나. 아버님은 참았던 눈물을 보이셨어요. 남편 잃고 세상 살기 싫은 모습으로 널브러져 있는 며느리한테 손수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속이 얼마나 문드러지셨겠어요. 그런 아버님을 보니 저도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자식 잃은 부모에 비해 남편 잃은 내 슬픔이 더 크겠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차려주신 밥을 꾸역꾸역 다 먹었어요. 그리고 아버님 뜻에 따라 살던 집을 정리하고 시댁으로 내려갔어요. 그렇게 팔자에 없던 떡집 일을 하게 되었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부터는 제가 떡집을 이어받아 운영하게 되었죠. 시어머니께서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다행히도 단골 손님을 잃지 않고 가게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 딸아이는 자라서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하게 됐고 저는 저대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동네 장사에서 벗어나 온라인 유통을 시작했어요. 전부터 저희 떡집에서 제일 잘 팔리는 품목이 쑥인절미인데 그걸 주력 상품으로 온라인 판매에 나선 거죠. 여러 가지 종류 떡을 만들어 팔아도 나가는 떡만 나가고 나머지는 늘 남아 폐기 처분하기 일쑤였거든요. 그래서 과감히 주력 상품만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자 오히려 매출이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전화 주문을 받아 택배 판매만 했는데 딸아이가 온라인 판매를 해보라고 해서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판매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해외 배송 문의도 많이 들어와서 개별 진공 포장을 해서 해외 배송도 하게 되었죠. 순식간에 동네 떡집에서 해외까지 떡을 파는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출고량이 늘어나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버님이 떡집을 하실 때는 어머님이 동네 아주머니들과 쑥을 뜯어다 재료를 대곤 하셨는데 장사 규모가 커지고 해외 유통까지 시작하면서 그 정도 물량으로는 택도 없어진 거죠. 그래서 주변 마을에 사시는 분들까지 다들 저희 집에 쑥을 뜯어다 대는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작은 떡집 하나가 온 마을 사람들을 먹여 살리게 된 거죠. 그렇게 떡집 사업을 해가다 보니 어느새 딸아이는 결혼 정년기가 되었고 2년 정도 연애를 해오던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연 매출이 몇백억이 되는 엄청난 규모로 가게를 키웠지만 여전히 아버님이 하시던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서 사윗감은 저희 집이 조그마한 떡집을 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근처에 공장을 크게 지어놓고 밤낮으로 가동하는 줄은 몰랐을 테니까요. 처음엔 사위가 돈 보고 제 딸한테 다가온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 집 사정을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사위 부모님도 꽤 재력이 있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상견례 때 만나보니 자신을 100억대 자산가라고 소개하시는 걸 보니 말이에요. 그래서 사위에 대한 오해는 풀 수 있었는데 이게 참 말할 타이밍을 놓치고 나니 이제 와서 제가 떡집을 해서 얼마나 버는지 말하는 것도 모양새가 빠질 것 같더라고요. 졸부가 돈 자랑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결국 딸아이한테도 그렇고 사위한테도 그렇고 비밀 아닌 비밀이 되었죠. 한 번은 딸애가 그러더라고요. 떡집에서 얼마나 번다고 새벽부터 일어나 그 고생을 하느냐고 말이죠. 제가 얼마나 버는지 알면 모르긴 해도 그만두라는 말은 못할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몸 안 상하게 쉬엄쉬엄 하겠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면 진작에 돈자랑을 해둘 걸 그랬더라고요. 시집간 딸아이가 결혼하고 1년쯤 지나 임신을 했어요. 배부른 채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경험해봐서 알기 때문에 딸애한테 전화해 일을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딸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까지 왜 이래? 안 그래도 시댁에서 일 그만두라고 난린데. 엄마, 나 지금 일 그만두면 평생 집에서 밥하고 빨래나 하면서 살아야 돼. 한번 끊긴 경력은 다시 잊기 힘들다는 거 엄마도 잘 알잖아. 나도 그 일랑 똑같이 공부하고 대학까지 나왔는데 왜 나만 하고 싶은 일도 그만두고 집에 들어 앉아야 해?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난 그러기 싫어. 애 낳고 나서도 내 자리에 안 놓치고 일하면서 살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라도 내 편이 돼줘. 그 말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나도 딸아이만 할 때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래, 엄마가 실수했다. 네가 원한다면 이래. 대신 엄마는 돈으로 널 서포트 해줄게. 애 봐줄 사람 필요하면 엄마가 사람 부를 돈 대주고 애 교육에 필요한 게 있으면 그게 얼마든 엄마가 다 대줄게. 손주가 대수니? 내 딸이 일을 하고 싶다는데 엄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응원해줘야지. 그러니까 네 하고 싶은 일 실컷 하고 엄마한텐 필요한 것만 말해. 슬기야, 엄마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알았지? 저는 정말 제 딸을 위해 뭐든 다 해줄 생각으로 한 말이었는데 딸아이는 제 마음만 받아들인 건지 시가진 지나도 도통 뭘 해달라거나 필요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저를 닮아 독립심이 강한 애라서 그런 거였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딸아이는 출산을 앞두게 되었고 저는 딸애랑 상의 끝에 산후조리원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직접 산후조리를 해주고 싶긴 했지만 떡집 일도 있어서 오래 자리를 비울 수도 없고 딸아이도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한 거였죠. 그런데 상담을 받아보니 저희가 너무 늦게 자리를 알아봤더라고요. 몇 군데나 가봤는데 이미 예약이 꽉 차서 티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운 좋게 한 군데를 찾게 됐어요. 세상에,
출산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서야 산후조리원을 구하시면 어떡해요. 그래도 사모님이 운이 좋으시네요. 원래 저희 산후조리원은 반년 전에 예약을 하셔도 자리가 날까 말까거든요. 그런데 마침 한 자리가 비었어요. 원래 TO가 잘 안 나는데 갑자기 예약을 취소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운 좋게 딱 한 자리 비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예약하실 건가요? 워낙 인기 있는 산후조리원이라 그런지 상담원도 조금 튕기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도 상담원 말이 틀린 게 아니라서 바로 예약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금액을 듣자마자 딸아이가 너무 비싸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그동안 미뤄두었던 커밍아웃을 해버렸어요. 우리 떡집에서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얘기를 들은 딸은 입을 떡 벌리곤 쉽게 다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잠만 말고 계약해. 어차피 나 죽으면 다 너한테 주고 갈 돈인데 아껴서 뭐하니? 필요할 때 쓰자고 버는 돈인데. 진작 말 못한 건 미안해. 엄마가 때를 놓쳤어. 아침에 털어놓고 나니까 속은 편하다 얘. 그동안 말 못했던 비밀을 털어놓고 딸아이가 원하는 산후조리원도 구하고 나니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 어떡하지? 나 산후조리원 못 들어갈 것 같아. 산후조리원은 내가 전화해서 캔슬했어. 아니 왜? 거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른 데 찾아볼까?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직접 산후조리를 해주시겠대. 출산하고 시댁에 들어오시라네? 뭐? 아니 사부인은 또 왜 그러신다니? 네가 거기서 편히 쉴 수나 있겠어? 명색이 며느리가 돼선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밥 먹고 누워있을 수 있겠냐고.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딸아이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어디든 자기는 상관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화를 끊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부인이 그리 편한 성격이 아니라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사위한테 전화했더니 대뜸 그러네요. 장모님, 저희 엄마가 특별히 마음 써주시는 건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요즘 세상에 며느리 산후조리 해주겠다는 시어머니가 어디 흔해요. 고마워하시기는커녕 마치 우리 엄마가 슬기 잡아먹을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정말 불쾌합니다. 이보게, 내가 언제 그런 식으로 말했나? 난 그저 슬기도 그렇고 사부인도 그렇고 서로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얘기였어. 아무렴 내가 사부인 마음을 그렇게 곡해하고 있겠어? 암튼 산후조리는 저희 엄마가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다시 꺼내지 말아주세요. 끊습니다. 냉랭한 사위 목소리에 내가 괜히 말을 꺼내 일만 키운 게 아닌가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며칠 뒤 딸아이가 출산이 임박해 병원에 갔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 길로 바로 서울로 올라갔어요. 7시간가량 진통 끝에 딸아이는 아들을 낳았어요. 출산을 한 딸아이는 제 얼굴을 보자 울음부터 터뜨리더군요. 출산을 경험한 저로서는 그 심정이 어떤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갔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고생했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막 태어난 손자는 사실 누굴 닮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조금 더 자라야 이목구비도 그렇고 또렷하게 나타날 테니까요. 출산한 당일은 병원에서 지내고 다음날 바로 시댁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준비해간 돈 봉투를 사위한테 건네곤 사부인한테 전해달라고 말했어요. 제 손으로 돈 봉투를 직접 전하는 게 아무래도 불편했거든요.
사위는 돈봉투를 슬쩍 들여다보더니 놀라는 표정으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잠시 뒤 집으로 돌아가는 사부인한테 인사를 했더니 저를 보고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낮게 한숨을 쉬더군요. 설마 액수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건가 싶더라고요. 내 딴엔 산후조리원비에 조금 더 넣어드리면 되지 않나 싶어서 1,000만 원을 드렸는데 말이에요. 사부인이 집으로 돌아가시고 그날 밤 딸아이 옆을 지키면서도 내내 그 사부인 표정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혹시 금액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딸한테 화풀이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이 됐거든요. 게다가 사위도 지난번 일로 기분이 상했는지 저를 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아서 그것도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도 막 출산한 딸아이가 걱정할까봐 앞에서는 내내 웃음을 잇지 않았어요. 다음날 사위가 출근 전에 와서 딸아이와 손자를 본가로 데리고 갔어요. 저는 다시 집으로 내려왔고요. 공장 일을 둘러보면서도 마음은 딸아이한테 가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일이 통 손에 안 잡혀서 결국 선물이랑 돈봉투를 준비해서 사돈댁으로 향했죠. 며칠 전 딸이랑 통화하면서 우리 집 감나무에서 자란 감이 먹고 싶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걸 핑계 삼아 감을 좀 가져왔다고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사부인 쪽에선 제 방문이 달갑지 않겠지만 선물이랑 돈봉투를 건네면 기분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사돈댁에 방문을 했는데 마침 도우미 아주머니가 장을 보러 가는지 현관을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 며느리 친정엄마라고 말했더니 도우미 아주머니 표정이 요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요. 그리고는 뭔가 망설이는 것 같길래 제가 먼저 물었어요. 저한테 뭐 할 말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집 안쪽을 힐끗 살피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했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저도 자식 가진 입장에서 이 집 며느리 불쌍해 죽겠어요. 애 낳은 지 열흘도 안 된 며느리한테 어찌나 시집살이를 시키는지 내가 다 보기 힘들어서 장 본다고 핑계대고 이렇게 도망치듯 나오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친정어머님이 온 김에 딸 데려가세요. 이 집 사모님도 그렇고 아들놈도 그렇고 아주 못돼 처먹었어요. 이 집 아들 지금 어디 간 줄 아세요?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곤 여자랑 일본에 온천여행 갔어요. 꽁돈 생겼다고 내 언니한테 명품 백도 사주겠다고 그러는 거 내가 똑똑히 다 들었다고요. 그런데도 이 집 며느리는 남편 출장 간다고 여행 가방까지 다 싸주고. 이 집 인간들 사람 아니에요. 돈 좀 있다고 사람을 어찌나 무시하는지. 아휴, 길게 말할 거 없이 일단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도우미 아주머니는 한숨을 푹 쉬고는 저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도우미 아주머니한테 들은 얘기에 심장이 벌컹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발소리까지 죽여가며 안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글쎄 아직 몸도 온전치 않은 내 딸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걸레질을 하고 있지 뭐예요. 사부인은 소파에 앉아서 이딴 소리나 짓거리고 말이에요. 산후조리? 아이고, 지나가던 개가 다 웃겠다. 예, 그런 건 돈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너처럼 쥐뿔도 없는 집 애한테는 산후조리도 사치라고. 그런 주제에 어디 감히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생각을 해? 피 같은 내 아들 월급으로 어디 감히 산후조리원 갈 생각을 하느냐고. 네 엄마도 그렇다. 내가 네 산후조리 해준다는 소리를 듣고도 아무 말 없는 거 봐라. 니네 집구석은 돈만 없는 게 아니라 염치도 없는 거라고. 우리 아들도 그렇지.
어디서 이런 쓰잘데기 없는 며느리란 걸 데리고 와선 아휴 내 팔자야. 그 말에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성큼성큼 걸어가 내 딸아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곤 손에 들린 걸레를 뺏어선 사부인한테 던졌어요. 갑작스런 제 등장에 딸도 사부인도 놀란 표정이더라고요. 뭐요? 없는 집에 한테는 산후조리도 사치라고요? 당신이 뭔데 내 딸한테 그딴 소리를 합니까? 출산한 지 열흘도 안 된 애한테 걸레질이나 시키는 파렴치한 인간이 어디서 염치 타령을 하느냐고요. 왜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이 여자가 미쳤나?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서 이 난리야. 그리고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당신 딸 산후조리 해준다는 말 듣고도 입 싹 닦은 거 사실이잖아. 그래놓곤 어디서 큰 소리야 떼먹지 않게. 보아하니 내가 당신 아들 통해 보낸 돈 1,000만 원은 그쪽 손에 들어가기도 전에 당신 아들이 슬쩍 한 모양이네요. 그 돈을 받았다면 돈 몇 푼에 천박한 인성 드러내진 않았을 테니까요. 1,000만 원? 사돈이 우리 애한테 1,000만 원을 줬다고요? 나한테 주라고 1,000만 원이나요? 1,000만 원 소리에 반말을 짓거리던 사부인은 바로 존대를 하며 되물었어요. 세상에, 자식을 어떻게 끼웠길래 지 엄마한테 주라는 돈까지 중간에서 가로채 먹는답니까?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그 모양이냐고요. 하긴, 그러니 자기 자식 낳은 아내를 두고 이 판국에 내연녀랑 일본으로 온천 여행이나 가는 거겠죠. 장모가 자기 엄마한테 주라는 돈으로 말입니다.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네요. 이런 집구석에 잠시도 내 딸을 둘 수가 없다고요. 아니 사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내 아들이 바람이라도 피운다는 겁니까? 우리 애는 지금 회사 일 때문에 일본 출장 가 있다고요. 뭘 알고 떠들어야지. 그리고 꼴랑 돈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유세를 그렇게 떱니까? 100억대 자산가 앞에서 어디 돈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꼴값은 100억대 자산가? 내 수입이 이 집 전 재산의 몇 배는 되는데 그쪽이야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예요? 콜랑 100억 가지고 세상 돈 다 가진 척하는 꼴이라니 웃기지도 않네요. 슬기야, 엄마랑 가자. 엄마는 이런 구질구질한 집구석에 내 딸을 잠시도 둘 수가 없어. 저는 그 길로 딸아이 짐가방을 챙겨 손자까지 데리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사부인이 손자는 놓고 가라고 길길이 날뛰길래 아내랑 자식 버리고 바람난 아들놈 탓이나 하라고 하곤 나와버렸죠. 딸아이와 함께 집에 돌아온 저는 도우미 아주머니를 통해 들은 사위의 외도 사실을 전했어요. 안 그래도 딸아이 역시 그동안 지 남편을 의심하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임신 중에 자주 외박을 했다더라고요. 딸아이는 혹시나 했던 게 사실로 밝혀지자 단칼에 결론을 내렸어요. 이혼을 하기로요. 아이 생각해서 살아봐야 그게 더 애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딸애한테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주기로 했어요. 이틀 뒤 사위가 집으로 찾아왔길래 면상에 걸레밥물을 한 바가지 뿌려주었습니다. 내 생각 같아선 똥물을 퍼붓고 싶지만 나한테까지 튀길까봐 이 정도로 해두는 거니까 고마운 줄 알아. 더러운 낯짝 들고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 내가 준 돈 들고 일본 온천에서 내 언니랑 실컷 뒹굴었나? 면세점에서 명품 베개라도 안겨줬어? 그러자 사위는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그걸 장모님이 어떻게... 자네가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는데 어떻게 내가 모르겠어. 길게 말할 거 없네. 내 딸은 밖에서 굴러먹다 온 네 놈이 더러워서 더는 같이 못 살겠다고 하니까 이쯤에서 헤어지게.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바람까지 핀 주제에 애 양육권을 바란다거나 친권을 주정할 생각이라면 꿈도 꾸지 말게.
내 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자네 모친이 잘 알 거야. 그러니까 이혼 소송으로 전 재산 다 날리고 싶지 않으면 우리 쪽 변호사가 하자는 대로 입 닥치고 따라. 알았어?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헷가닥 했나 봐요.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장모님 혼자 그 큰 사업 하시려면 도와줄 사람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제가 명색이 사위인데 남보다 낫지 않겠어요? 내 사업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이놈 봐라.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어디서 김칫국을 퍼먹고 있어? 얘, 내가 대가리에 총 맞았니? 너 같은 잡놈한테 내 떡집을 맡기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난다. 씨알도 안 먹힐 일에 대가리 들이밀지 말고 100억대 자산가인 네 아버지한테나 가봐. 듣자 하니 요즘 니네 아버지 회사 휘청한다던데. 다 털리기 전에 가서 부스럭이라도 주우라고. 저는 사회를 마당에서 내쫓고 대문을 걸어 잠궜어요. 대문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내 딸 이름을 부르던 사위는 동네 사람들한테 험한 욕을 들어먹곤 결국 발길을 돌리더군요. 다행히 딸아이는 우리가 원하는 조건대로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능력 있는 변호사 덕분이었죠. 수임료가 비싸긴 했어도 그만큼 결과가 좋아서 후회는 없어요. 그리고 딸아이는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출산 휴가가 끝나면 복직을 하려던 계획을 전면 수정했거든요. 저희 떡집 매상을 보더니 자기가 맡아서 해보겠다고 욕심을 내지 뭐예요. 저야 잘됐다 싶었죠. 안 그래도 너무 규모가 커져서 저 혼자 꾸려나가기에는 역부족이었거든요. 물론 직원이 있긴 하지만 사장이 알아야 뭘 시켜도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남들은 하나뿐인 딸이 이혼을 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냐고들 했는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속이 상하는 건 없어요. 자식이 내 품을 떠나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인간 같지 않은 것들하고 기를 쓰고 맞춰가며 살려고 상처받으며 사는 것보다는 이혼녀로 내 품 안에서 사는 게 낫다 싶거든요. 그러다 정말 좋은 짝을 만나면 그땐 제가 먼저 품에서 밀어내주면 되니까요. 그래도 지금 당장은 딸이랑 손자를 옆에 끼고 살고 싶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끝냈지만 어딘가 답답하던 속이 이제 좀 시원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건강 잘 챙기시고 다들 부자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